케네스 그레이엄의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9번째 이야기. 모두가 나그네. 물지는 안절부절 못했다. 자기도 왜 그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어느 모로 보나 여름은 여전히 한창이었다. 푸르던 밭은 황금색으로 물들었고 마가목 열매는 붉게 익어가고 숲에는 여기저기서 황갈색 단풍이 빠르게 밀려오고 있었지만 여름의 빛과 온기와 색깔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계절이 바뀌면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도 전혀 없었다. 하지만 피로를 모르는 연주자들이 과수원과 관목숲에서 끊임없이 부르던 노랫소리는 저녁에 드리는 예배처럼 작아졌다. 개똥 집박이는 한 번 더 자기를 도드라지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변화와 이별의 분위기가 느껴졌다. 물론 뻐꾸기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여러 달 동안 무리지어 날아다니며 낯익은 광경의 일부가 되었던 다른 깃털 달린 여러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고 그 수도 하루가 다르게 점점 줄어들었다. 물지는 새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다가 날마다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조차도 단호한 부름의 소리가 시키는 대로 어둠 속을 성급하게 날아가는 날갯짓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대자연이라는 거대한 호텔도 다른 것들처럼 한철이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짐을 꾸려서 돈을 지불하고 떠나가면 식사를 준비하던 테이블의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든다. 그리고 객실 문을 닫고 양탄자를 걷어내고 웨이터를 내보낸다.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 손님들은 호텔이 다음 해에 다시 문을 열 때까지 하숙을 하지만 떠나는 손님들의 작별 인사에 조금은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떠날 손님들은 계획과 이동 경로와 새로운 곳에 대해서 열렬히 의견을 나눈다. 그리고 서로의 동료의식은 날마다 줄어든다. 그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우울해하고 툭하면 짜증을 부린다. 왜 그렇게 변화를 갈망하는 걸까? 왜 우리처럼 조용히 이곳에 머무르면서 즐겁게 지내지 못하는 걸까? 이 호텔이 비수기일 때 우리끼리 얼마나 재미있게 지내는지 너희는 모를걸. 우리는 남아서 정말 즐거운 한 해가 저물어가는 걸 지켜봐. 물론 다 맞는 말이었지만 떠나는 이들은 늘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도 너희가 정말 부러워. 다른 애도 그랬지. 하지만 우린 지금 약속이 있어. 문가에 버스가 와 있어. 이제 우리 갈 시간이 됐어. 그렇게 그들은 웃음을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떠나가고 우리는 그들을 그리워하며 속상해한다. 물지는 한 곳에 뿌리박고 남의 도움 없이 자급자족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누가 떠나든 물지는 남았다. 하지만 물지는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 신경이 쓰였고 그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다. 모두가 이렇게 바삐 떠나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진지하게 몰두하기란 어렵다. 수위가 얕아지고 느려진 강에서 골풀은 길고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물지는 이런 강가를 떠나 땅으로 향했다. 밭을 가로질러 어느새 바싹 말라서 먼지가 풀풀 날 것 같은 목초지를 한두 개 지나고 노랗게 물결치며 사각거리는 널따란 밀밭으로 들어갔다. 밀밭에는 조용한 움직임과 작은 속삭임이 가득했다. 물지는 종종 숲길을 어슬렁거리기를 즐겼다. 뻣뻣하고 억센 나무줄기가 물지의 머리 위로 황금빛 하늘을 드리웠다. 언제나 춤추고 어른거리고 작게 속삭이는 하늘이었다. 아니 지나가는 바람에 거세게 흔들리고도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와 즐겁게 웃었다. 또 이곳에는 물지의 작은 친구들이 많았다. 그 자체로 완벽한 사회를 이루어 아주 바쁘게 생활하면서도 늘 손님과 잡담하며 새로운 소식을 나눌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맷밭쥐와 들쥐들이 어느 정도 예의를 차리긴 했지만 어딘가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았다. 여러 쥐들이 바쁘게 땅을 파고 굴을 뚫고 있었다. 몇몇 쥐들은 한자리에 모여 작은 아파트의 지도와 설계도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아파트가 아담하고 살기 좋을 것이고 산과 가까이에 있어서 편리하다고 말했다. 또 몇몇 쥐들은 먼지투성이 트렁크와 옷 바구니를 꺼내고 있었고 어떤 쥐들은 벌써 짐을 한가득 꾸려놓았다. 들고 가려고 준비한 밀, 귀리, 보리, 너두밤나무 열매, 견과류 보따리가 사방에 즐비했다. 쥐들은 물지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물지가 오네. 이리 와서 좀 도와줘 물지야. 그렇게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물지가 딱딱하게 말했다. 지금 장난해? 아직은 겨울을 알 곳을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 겨울은 한참이나 남았다고. 들쥐 한 마리가 조금은 부끄러워하면서 설명했다. 그래, 우리도 알아. 하지만 늘 그렇듯이 마침 준비하기 좋을 때잖아. 안 그래? 우린 그 무시무시한 기계들이 덜덜거리며 들판을 휘젓고 다니기 전에 이곳에서 가구며 짐이며 저장식품을 옮겨야 해. 그런 다음엔 너도 알다시피 좋은 아파트는 아주 빨리 나가니까. 너무 늦으면 뭐든 참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다들 새 집에 들어가서 자리 잡기 전에 실내 장식을 다시 하고 싶어 하고. 물론 이르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우리 이제 막 시작했어. 물지가 말했다. 아, 그놈의 시작. 정말 멋진 날이잖아. 배를 타거나 산 울타리를 따라 산책하거나 숲으로 소풍을 가는 건 어때? 들쥐가 서둘러 대답했다. 글쎄,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우리한테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물지는 비웃듯이 콧방귀를 뀌고 획 몸을 돌려 나가다가 모자 상자에 걸려서 볼품없이 넘어지고 말았다. 들쥐 한 마리가 다소 딱딱하게 말했다. 앞에 뭐가 있는지 좀 더 조심히 살폈으면 다치지 않았을 텐데. 화를 내지도 않았을 테고 말이야. 그 여행 가방 조심해 물지야. 어디 좀 앉아있는 게 좋겠어. 한두 시간쯤 뒤엔 우리도 좀 여유롭게 시간을 낼 수 있을 거야. 물지는 발밑을 조심하며 들판을 벗어났다. 그리고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나한테 여유롭게 시간을 낼 것까진 없어. 크리스마스 전인 건 확실하니까. 물지는 약간 풀이 죽어서 다시 강으로 돌아갔다. 강은 늘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흘렀다. 강은 절대로 짐을 싸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겨울을 나려고 다른 곳으로 가지도 않는다. 강둑에 늘어선 고리버들 속에 앉아있는 제비 한 마리가 물지의 눈에 들어왔다. 곧이어 한 마리가 더 날아오더니 또다시 한 마리가 날아왔다. 나뭇가지에 앉아서 안절부절 못하고 꼼지락거리면서 낮은 소리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물지가 한가하게 다가가서 말했다. 뭐야, 벌써? 뭘 그렇게 서둘러. 정말 말도 안 돼. 처음에 본 제비가 대답했다. 아, 네 말이 그런 뜻이라면 우린 아직 안 떠나. 우린 그냥 계획을 세우고 정리를 하려는 것뿐이야. 너도 알다시피 의논하는 거라고. 올해는 어디로 갈까? 어디에서 멈춰 설까? 그런 것들. 여행의 재미의 반은 그거잖아. 물지가 말했다. 재미라고? 그거야말로 정말 이해를 못하겠군. 너희들도 이 상쾌한 곳을 떠나야 하겠지. 친구들이 그리워할 테지만 네가 지금까지 자리 잡고 살았던 아늑한 집을 떠나야 하겠지.
네가 용감하게 떠날 때가 된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너희들은 모든 문제와 불편함과 변화와 낯선 것에 맞서면서 불행하지 않은 채 하겠지.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얘기하고 싶어. 너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두 번째 제비가 말했다. 아니야, 당연히 넌 이해 못해. 우린 먼저 우리 안에 뭔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져. 달콤한 불안 같은 거 말이야. 그런 다음 추억이 하나씩 생겨나. 먼 길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추억은 밤이면 꿈속에서 퍼덕이고 낮이면 우리와 함께 빙글빙글 돌며 날아다녀. 우린 서로에게 물어보고 음을 비교하고 그게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곳에 이름과 향기와 소리가 하나씩 돌아와서 손짓해. 물지가 아쉬워하며 제안했다. 올해엔 여기 남아있으면 안 돼? 우리 모두 너희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할게. 네가 멀리 가버린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재밌게 보냈는지 모르잖아. 그러자 세 번째 제비가 말했다. 나도 어느 해인가 남아있어 보려고 했어. 나는 자라면서 이곳이 너무 좋아서 때가 됐을 때 망설였고 친구들에게 나를 두고 가라고 말했지. 몇 주 동안은 괜찮아 보였어. 하지만 그 뒤엔 밤이 너무 길어서 지긋지긋했어. 몸은 덜덜 떨리고 햇빛은 비추지도 않고 공기는 너무 춥고 축축하고 아무리 찾아도 벌레는 한 마리도 없고 정말 나빴어. 용기는 박살났지. 나는 어느 폭풍우 치는 추운 밤에 날개를 펴고 강한 동풍을 타고 내륙으로 날아갔어. 거대한 산맥을 지나갈 땐 세찬 눈보라가 몰아쳐서 헤쳐나가느라 힘겹게 싸워야 했다고. 하지만 내 아래에 펼쳐져 있던 매우 푸르고 고요한 호수를 향해 내려갈 때 등에 내리쬐던 뜨거운 햇빛 덕에 느꼈던 더없이 행복한 기분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맨 처음 먹었던 통통한 벌레 맛도. 과거는 악몽 같았어. 한 주일, 한 주일.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미래는 온전히 행복한 휴일 같았어. 마음 놓고 빈둥거리고 한껏 꾸물거리면서도 늘 그 부름에 주의를 기울였어. 이미 경고를 받았으니 다시 그 부름을 어길 생각은 꿈에도 못해. 다른 제비 두 마리가 꿈꾸듯이 말했다. 그래. 남쪽에서 부르는 소리. 남쪽에서. 그 노래, 그 빛깔, 그 빛나는 공기. 기억나니? 그리고 제비들은 물지를 잊어버리고 깊은 회상에 빠져들었다. 물지는 넋을 잃고 이야기를 들었다. 가슴속이 불타올랐다. 마침내 물지의 가슴도 떨려왔다.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미묘하게 떨리다니 뜻밖이었다. 남쪽으로 날아가는 새들의 수다만으로, 그들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만으로 새로운 격한 감정이 깨어났고 가슴은 설렘으로 흠뻑 젖었다. 남쪽의 뜨거운 태양과 바람에 실려오는 향기가 진짜라면, 한순간이라도 진짜라면 얼마나 좋을까. 물지는 눈을 감고 잠시 흥에 겨워 상상에 빠졌다. 다시 눈을 뜨니 강물이 차갑고 매서워 보였다. 초록빛이었던 들판도 어두운 잿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충성스런 가슴이 이렇게 나약해지는 자신을 두고 배신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물지가 샘을 내며 제비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도대체 너흰 왜 돌아오는 거야? 이 재미없고 볼품없는 시골 마을이 뭐가 좋은 거냐고. 첫 번째 제비가 말했다. 때가 되면 또 다른 부름이 우리를 마구 흔들어. 무성한 초원의 풀, 촉촉히 젖은 과수원, 따뜻한 날씨, 벌레를 잡아먹던 연못이 부르는 소리가 말이야. 소가 풀을 뜯으면서 우리를 부르고 건초를 만드는 풍경과 처마가 멋진 집 주위에 모여있는
농장의 온갖 건물들이 불러. 두 번째 제비가 말했다. 너 혼자만 뻐꾸기의 노랫소리를 미치도록 다시 듣고 싶어 한 줄 알았어? 세 번째 제비가 말했다. 때가 되면 우린 영국의 강물 위에서 조용히 흔들리는 수련이 다시 보고 싶어 향수병에 걸릴 거야.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희미하고 흐려지고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아. 지금 우리들의 피는 다른 음악에 맞춰 춤추고 있어. 제비들은 또다시 자기들끼리 제잘됐다. 이번에는 보랏빛 바다와 황갈색 모래, 도마뱀이 기어다니는 벽에 대해서 신나게 떠들었다. 물지는 안절부절 못하며 또다시 길을 떠나 북쪽 강둑으로 완만하게 나 있는 오르막길을 올라갔다. 구불구불한 내리막길 쪽을 향해 눈길을 돌렸지만 남쪽으로는 시야가 막혀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까지 물지의 소박한 지평선이었고 달에 있는 산맥이었고 한계였다. 그 너머로는 물지가 보거나 알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 물지는 마음속에서 새롭게 흔들리는 간절한 바람을 품고 남쪽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길고 낮은 윤곽 위로 맑은 하늘이 약속이라도 하듯 고동치는 것 같았다. 오늘은 이곳의 모든 것이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었고 미지의 세계처럼 느껴졌다. 이제 물지가 보기에도 언덕의 이쪽 강둑은 텅 비어 있었고 반대편 강둑은 많은 동물로 북적이며 총 천연색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 너머로 파도치며 넘실대는 초록빛 바다. 올리브 나무숲을 배경으로 하얗게 반짝이는 별장들이 늘어선 바닷가에 내리쬐는 햇살. 포도주와 향신료를 싣고 보랏빛 섬으로 향하는 용감한 배들이 모여있는 조용한 항구들. 나른한 바다에 낮게 떠있는 섬들. 물지는 일어서서 한 번 더 강가 쪽으로 내려갔다. 그랬다가 다시 마음을 바꾸고 먼지 나는 길 쪽으로 나섰다. 물지는 두껍고 차가운 산 울타리가 얼기설기 엉켜있는 아래에 반쯤 몸을 숨겼다. 그리고 사색에 잠겨서 자갈길을 따라 이어지는 놀라운 세상을 꿈꿨다. 모든 여행자들도 그 길을 밟고서 부와 모험을 찾아 나섰을지 모른다. 멀리, 저 멀리 그곳으로. 귓가에 발소리가 들려왔다. 피곤에 쩐 누군가가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쥐였다. 게다가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있었다. 나그네는 물지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외국의 인사 방식이 엿보였다. 나그네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환하게 미소 지으며 물지 옆 차가운 풀 속에 앉았다. 지쳐 보였다. 물지는 나그네가 생각에 빠져 있는 걸 알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쉬게 내버려 두었다. 동물들이 뭉친 근육을 풀면서 쉴 때 그저 말없이 기다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그네는 삐쩍 야위었고 어깨는 둥글게 굽었다. 앞발은 가늘고 길었으며 눈가엔 주름이 자글자글했다. 보기 좋게 잘생긴 귀에는 작은 금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뜨개질로 만든 셔츠는 색이 바랜 푸른색이었고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는 원래 파란색으로 보였으나 지금은 헝겊을 대어 깊고 얼룩도 져 있었다. 나그네가 가지고 다니는 작은 물건들은 파란색 면 손수건에 잘 쌓여 있었다. 나그네는 잠시 쉬면서 숨을 크게 내쉬고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그네가 말했다. 토끼풀이네. 산들바람을 타고 따뜻하게 훅 불어오는 냄새가 말이야. 그리고 저건 소네. 뒤에서 풀을 뜯어먹는 소리가 들리더니 멀리서 수확하는 소리도 들리네. 저 멀리 숲을 배경으로 오두막에서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고
강도 근처 어딘가 가까이 있나 봐. 쇠 물딱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네 체격을 보니 민물에 사는 뱃사공이구나. 모든 게 잠든 것 같지만 줄곧 깨어 있어. 넌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친구.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삶이야. 네가 그걸 잘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물쥐가 꿈을 꾸듯이 대답했다. 맞아요. 이런 게 멋진 삶이에요. 유일하게 살만한 삶 말이에요. 하지만 물쥐의 목소리엔 평소처럼 진심 어린 확신이 들어있지 않았다. 이방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꼭 그렇게 말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최고인 건 분명해.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해봤어. 그래서 알아. 얼마 전까지 한 6달 동안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게 최고라는 걸 알아. 하지만 여기 있는 난 발도 아프고 배도 고파. 난 남쪽으로 방랑을 떠났어. 그 오래된 부름을 따라서 말이야. 오래전 삶으로 돌아갔어. 그게 내 삶이지. 삶은 나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물쥐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혼잣말했다. 그렇다면 이게 또 다른 삶일까요? 그래서 어디서 오는 길이에요? 어디로 향하는지는 차마 묻지 못했다. 그 대답은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나그네가 짧게 대답했다. 작고 멋진 농장. 저쪽 위에 있는 곳 말이야. 나그네가 턱을 들어 북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 나는 원하는 건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살면서 필요한 건 다 있었어. 아니, 그 이상이지. 그런데도 난 여기 있어. 아무리 해도 여기 있는 게 좋아. 여기 있는 게 좋다고. 길을 떠나 멀리 갈수록 내 가슴이 바라는 곳에 더 가까워져. 나그네는 드넓은 땅에서 부르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지평선을 뚫어져라 보았다. 거기에서는 목초지와 농장 안마당에서 흘러나오는 즐거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물쥐가 말했다. 아저씨는 우리와 다르네요. 농부도 아니고. 게다가 내 생각엔 이 지방 출신도 아니에요. 나그네가 말했다. 맞아. 난 바다를 항해하는 쥐야. 나는 콘스탄티노플 항구 출신이지. 하지만 거기서도 난 말투 때문에 약간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 콘스탄티노플 얘긴 들어봤지? 멋진 도시야. 아주 오래됐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이지. 노르웨이의 시구르트 왕도 들어봤을 거야. 어떻게 시구르트 왕이 60척의 배를 끌고 그곳에 도착했는지, 그가 어떻게 부하들과 함께 말을 타고서 보라색과 황금색으로 덮인 거리를 지나갔는지 말이야. 황제의 황후도 시구르트 왕이 배에서 연 만찬에 참석했어. 시구르트 왕이 돌아가고 난 뒤에도 그와 함께 왔던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뒤에 남아서 황제의 경호원이 되었어. 그리고 우리 조상 한 분은 노르웨이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시구르트 왕이 황제에게 선물한 배에 같이 남았지. 그때부터 우린 당연히 쭉 배에서 생활했지. 내 얘기를 하자면 내가 태어난 도시뿐 아니라 런던 강 사이의 활기찬 항구는 어디나 내 고향이나 다름없어. 난 그 항구들을 잘 알아. 항구도 나를 알고, 나를 어느 부두 어느 바닷가에 내려놔도 난 내 고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물쥐가 더욱 관심을 보이며 말했다. 정말 멋진 항해를 하는군요. 몇 달 동안이나 육지는 보이지 않고 식량은 줄어들고 물도 배급받고 웅장한 바다와 가슴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거의 전부였겠네요. 바다쥐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렇진 않아. 네가 말하는 그런 삶은 나한테 전혀 맞지 않았어. 나는 지금 연안 무역을 하기 때문에 무틀 보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매력적인 해변에서 보내는 것도 바다를 항해할 때만큼 즐거워. 아, 그 남쪽 항구들, 그 항구의 냄새. 밤이면 보이는 정박등, 그 매력이란. 물지가 다소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좀 더 좋은 쪽을 택한 거군요. 괜찮다면 연안 무역하던 얘기를 좀 들려줄래요? 용감한 동물이 먼 훗날 따뜻한 난로가에서 쉬며 수많은 기억을 풀어놓으려면 어떤 추억을 수확해서 가져와야 할까요? 솔직히 오늘은 내 삶이 다소 답답하게 갇혀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바다쥐가 말했다. 마지막 여행을 마친 나는 농장을 가져보겠다는 큰 꿈을 품고 육지에 정착하게 됐어. 내 마지막 여행은 좋은 본보기 구실을 한 거야. 정말로 아주 화려한 인생의 전형이지. 늘 그렇듯 집안 문제가 생겼어. 집안에 폭풍 경보가 사라지자 난 다시 콘스탄티노플에서 작은 무역선에 올랐어. 파도가 칠 때마다 불멸의 기억을 가져다주는 유서 깊은 바다를 지나 고대 그리스의 섬들과 레반트로 향했지. 그때의 황금빛 낮과 아늑한 밤들이란. 늘 항구를 들락거렸어. 옛 친구들이 어디에나 있었으니까. 뜨거운 낮에는 서늘한 사원이나 망가진 물탱크에서 낮잠을 자고 해가 지면 발백 같은 하늘에 무수하게 떠있는 별들 아래서 잔치를 벌이고 노래를 불렀어. 그 다음엔 방향을 돌려서 아드리아 해로 갔지. 아드리아 해의 바닷가엔 호박색, 장미색, 연한 청록색의 공기가 떠다녀. 우린 넓은 육지로 에워싸인 항구의 자리를 잡고 웅장한 고대 도시를 배회했어. 마침내 어느 날 아침 우리 뒤쪽에서 장엄하게 해가 뜨고 우린 말을 타고 황금빛 길을 따라서 베네치아로 이동했지. 아, 베네치아는 멋진 도시야. 쥐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이야. 돌아다니다가 힘이 들면 밤에 대우나 가장자리에 앉아서 친구들과 잔치를 벌였어. 공중엔 음악이 가득하고 하늘엔 별이 총총하지. 흔들리는 곤돌라의 윤나는 뱃머리에선 등불이 반짝반짝 빛났어. 곤돌라가 아주 많아서 운하 이쪽에서 저쪽까지 곤돌라를 밟고 건널 수도 있었지. 그리고 음식도 훌륭해. 조개 좋아하나? 아, 이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지. 바다쥐는 잠시 말이 없었다. 물지도 나그네의 이야기에 사로잡혀 말없이 꿈속의 운하를 떠다니고 있었다. 잿빛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키고 둑 사이에서 철썩이면서 환상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바다쥐가 말을 이었다. 마침내 우린 다시 남쪽으로 향했고 이탈리아 해안선을 따라 항해했어. 그러다가 드디어 팔레르모에 닿았고 그 바닷가에서 행복한 매력에 이끌려 오랫동안 머물렀지. 난 절대로 한 배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 옹졸해지고 편견에 치우치게 되니까. 게다가 시칠리아는 내가 즐겨 찾아가는 곳이야. 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두 알고 그곳의 풍습도 나와 맞아. 나는 그 섬의 시골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몇 주를 지냈어. 다시 따분해서 몸이 들썩이기 시작하자 나는 사르데나와 코르시카로 가는 무역선을 탔어. 신선한 바람과 파도의 물거품을 얼굴로 느끼는 건 매우 기쁜 일이지. 물지가 물었다. 하지만 그 아래, 그러니까 가판 아래로 내려가면 아주 덥고 답답하지 않아요? 나그네가 물지에게 눈을 살짝 찡긋하며 짧게 말했다. 난 고참이야. 선장의 선실은 꽤 괜찮아. 물지가 생각에 깊이 잠기면서 웅얼거렸다. 아무리 그래도 힘든 생활일 거예요. 바다쥐가 다시 보일 듯 말 듯 눈을 찡긋거리며 진지하게 대답했다. 선원 신분이라면 그렇지. 바다쥐는 말을 이었다. 난 코르시카에서 본토로 포도주를 나르는 배를 이용했어.
저녁에 알라시오에 닿으면 포도주 통을 끌어 당겨서 긴 밧줄로 서로 묶은 다음 배 밖으로 던졌어. 그리고 선원은 보트를 타고 바닷가로 노를 저어갔지. 노래를 부르면서 술통을 줄줄이 끌고 갔어. 꼭 작은 돌고래들 같았지. 사람들은 모래밭에 말을 여러 마리 세워뒀다가 한꺼번에 덜그덕거리면서 있는 힘껏 포도주통을 끌고 작은 마을의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 거야. 마지막 술통이 옮겨지면 우린 푹 쉬고는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셨어. 다음 날 아침 난 잠시 쉬려고 울창한 올리브 숲으로 향했지. 한동안 섬에서 할 일을 다 끝내고 항구와 배는 많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숲에 누워서 농부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게으름을 피웠고 저 아래로 푸른 지중해가 보이는 언덕에서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기도 했어. 그러다가 쉬엄쉬엄 걷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하면서 마르세유까지 갔지. 거기서 함께 일했던 선원들을 만나고 커다란 원형 어선에도 들러서 또다시 마음껏 먹고 마셨어. 조개 얘기를 해줘야겠군. 지금도 이따금 마르세유의 조개에 대한 꿈을 꾸고 일어나면 너무 먹고 싶다니까. 물지가 공손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아까 배고프다고 했잖아요. 더 일찍 말했어야 하는데. 잠깐 쉬면서 같이 점심이나 먹는 건 어때요? 내 집이 가까운 데 있거든요. 12시가 좀 지났으니 딱 알맞은 때네요. 무엇이든 환영이에요. 바다찌가 말했다. 그렇게 친절하게 말해주니 정말 고마워. 여기 앉을 때부터 정말 배가 고팠어. 무심코 조개 얘기를 하고 나선 송곳니를 쓰고 싶어 근질근질했지. 그런데 먹을 걸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 안 되겠니? 집 안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야.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항해하던 때의 멋진 삶에 대해서 더 흥미롭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적어도 나한텐 멋진 삶이었어. 그리고 네가 관심을 보이는 걸 보니 네 마음을 끈 것 같기도 해. 게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보나마나 금방 골아떨어지고 말 거야.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물지가 말하고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물지는 도시락 바구니를 꺼내어 간단하게 점심을 쌌다. 나그네의 출신지와 입맛을 떠올리면서 기다란 프랑스 빵 한 덩이와 마늘이 잔뜩 들어간 소세지 하나, 바구니 바닥에서 아우성치는 치즈, 먼 남쪽의 비탈에 비쳤던 햇살을 담은 목이 긴 물병을 챙겼다. 물병은 밀집으로 목을 감싸고 있었다. 물지는 음식을 챙겨 재빨리 돌아갔다. 둘은 강가 잔디밭에 앉아서 함께 바구니를 풀고 음식을 꺼냈다. 늙은 선원이 물지의 식성과 분별력을 칭찬하자 물지는 기뻐서 얼굴이 붉어졌다. 바다쥐는 허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자 가장 최근에 했던 여행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저 듣고만 있을 뿐인 물지를 스페인의 항구에서 항구로 안내하고 리스본, 오포르토, 보르도에 내려주었다가 쾌적한 항구인 코널과 데본으로 이끌었다. 그런 다음 한참이나 맞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어오는 해협을 지나 마지막 부둣가로 데려갔다. 바다쥐는 또다시 봄이 오고 있다는 예고와 마법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 신호에 자극을 받아 발걸음을 재촉하며 육지로 긴 방랑을 나선 터였다. 파도 치는 바다에 지쳐서인지 아주 멀리 떨어진 농장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물지는 이야기에 마음을 뺏기고 흥분으로 몸을 떨면서 모험가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폭풍우 치는 만을 건너고 혼잡한 정박지를 지나고 파도가 몰아치는 방파제를 가로지르고 구불구불한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갔다. 어느 순간 강은 휙 방향을 틀면서 작고 분주한 마을을 감춰주었다. 마침내 육지의 따분한 농장에 도착하자 물지는 아쉬운 듯 한숨을 내쉬었다.
농장에 대해서는 듣고 싶지 않았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음식을 다 먹은 나그네는 생기를 되찾았고 힘이 솟았다. 나그네의 목소리는 더 활기찼고 눈은 바다 멀리 있는 등불을 본 것처럼 밝게 빛났다. 바닷주는 자신의 잔에 남쪽에서 만든 붉은 포도주를 가득 채우고 물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물지는 나그네의 얘기를 들으면서 눈을 떼지 못했고 몸과 마음도 모두 사로잡혔다. 바닷주의 눈은 물거품이 떠다니고 파도가 치는 초록빛 북쪽 바다로 변하고 있었다. 술잔에서는 남쪽의 심장처럼 정열적인 붉은 포도주가 빛나고 있었다. 포도주는 물지에게 고동치는 맥박과 마주할 용기를 주었다. 이리저리 출렁이는 회색과 한자리에 고정된 빨간색. 이 두 색깔은 물지의 마음을 사로잡고 신바람을 일으켜 유혹했고 게다가 무력하게 만들었다. 이 두 색이 만든 세상 외에 바깥 세상은 멀리 물러나서 조용히 사라져갔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왔다. 아니, 전부 연설이었나? 아니면 이따금 노래로 바뀌기도 했나? 물이 뚝뚝 떨어지는 닻을 올리면서 선원들이 흥얼거리는 노래. 찢을 듯한 북동풍에 돛대의 밧줄이 웅웅 울리는 소리. 살구빛 하늘을 배경으로 해가 질 때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부르는 어부들의 노래. 곤돌라와 돛담배에서 흘러나오는 기타와 만돌린의 화음이었나? 바람소리로 바뀌기도 했나? 처음에는 애처롭다가 쌀쌀해지면서 성난 듯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고 사납게 휘파람 소리를 냈다가 볼록한 돛의 가장자리에 부딪혀 음악 소리처럼 붕붕 울려댔나. 갈매기가 배고파서 끼룩대는 소리, 파도가 부딪히면서 나는 낮은 천둥 소리, 조약돌이 투덜대는 소리, 넋을 잃은 청취자는 이 모든 소리가 정말로 들리는 것 같았다. 다시 연설로 돌아오자 소리는 사라지고 물지는 바닷지와 함께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12개의 항구와 싸움, 탈출, 경주, 동지의 용감한 계획들을 따라다녔다. 아니, 물지는 보물을 찾아서 섬을 뒤지고 고요한 석호에서 낚시를 하고 따뜻한 흰 모래밭에서 하루 종일 졸았다. 물지는 깊은 바다에서 1km나 되는 그물로 건져 올린 힘센 은빛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달도 뜨지 않는 밤에 정적을 깨뜨리며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위험. 안개를 뚫고 머리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전기선의 거대한 뱃머리. 집에서 즐기는 즐거운 식사. 둥그스름한 곳, 불을 밝힌 항구, 흐릿한 부두의 무리들, 힘찬 환호성, 굵은 밧줄에 튀는 물방울. 가파르고 좁은 길을 따라 터덜터덜 올라가면 빨간 커튼이 쳐진 창에서 아늑하게 빛나는 불빛들. 마침내 물지가 백일몽에서 깨어날 즈음 모험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있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이야기를 하면서 잿빛 바다색 눈으로 물지를 굳게 사로잡고 있었다. 바닷주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길을 떠날 거야.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남서쪽으로 계속 걸어갈 거야. 내가 잘 아는 조그만 잿빛 바다가 마을에 닿을 때까지. 가파른 항구의 한쪽에 붙어있는 마을이야. 거기서 어두운 출입구를 지나면 돌 계단이 내려다 보여. 머리 위론 분홍색 쥐오줌 불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작은 땅떼기 끝에서는 푸른 물이 반짝여. 방파제에 묶여있는 작은 배들은 밝은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고 난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기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연어가 밀물을 타고 뛰어오르고 고등어 떼가 부둣가로 물가를 따라 바닥바닥이며 뛰어놀아. 창가에서는 밤낮으로 거대한 배들이 밧줄에 묶인 채 슬슬 움직이거나 멀리 떨어진 바다로 항해하는 게 보여.
이내 온갖 나라의 항해선들이 모두 도착하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내가 고른 배도 닻을 내리겠지. 난 서두르진 않을 거야. 여유롭게 기다릴 거야. 그러면 마침내 적당한 배가 나를 기다리다가 강물을 타고 재빨리 다가와 뱃머리를 항구 쪽으로 돌리고 짐을 조금 싣는 거야. 나는 굵은 밧줄을 타고 배에 올라타.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뱃사람들의 발소리와 노랫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 캡스턴이 쨍그랑거리고 닻의 쇠줄이 달그닥달그락 즐겁게 소리를 내며 올라와. 뱃머리에 작은 삼각돛과 앞돛을 올리고 앞으로 나가면서 항구의 하얀 집들이 우리 옆을 천천히 미끄러지듯 지나치겠지. 그리고 마침내 항해가 시작되는 거야. 배가 곳을 향해 나가면서 옷을 입듯 돛을 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향해 배꼬리를 돌리고 거대한 초록빛 바다에 철썩철썩 부딪히며 남쪽을 향해 가는 거야. 자네도 같이 가세, 젊은 친구. 시간은 한 번 가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고 남쪽은 여전히 자네를 기다려. 부름에 응해 모험을 떠나는 거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이 가버리기 전에. 네 뒤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 낡은 삶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거야. 훗날 언젠가 원한다면 집으로 돌아가도 돼. 잔이 비고 연극이 끝나면 조용한 강가에 앉아서 같이 여행했던 행복한 기억을 되새기자고. 자넨 젊으니까 나를 쉽게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난 늙어서 기운이 빠져가니까. 내가 머뭇거리면서 뒤돌아보면 결국 자네가 따라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근심 걱정 없는 열성적인 얼굴에 남쪽의 모든 것을 담고서 말이야. 이야기는 벌레의 작은 트럼펫 소리가 침묵 속으로 재빨리 사라지는 것처럼 서서히 잦아들다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물지는 마비된 듯이 물끄러미 한 곳을 바라보았고 드디어 멀리 하얀 길 위로 얼룩 같은 게 보였다. 물지는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점심 도시락을 쌌다. 기계적으로 집으로 돌아와 필수품 몇 개와 자기가 좋아하는 특별한 보물을 챙겨 손가방에 담았다. 그리고 생각에 잠겨 몽유병 환자처럼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입을 벌린 채 귀를 기울였다. 물지는 어깨에 가방을 메고 도보 여행에 쓸 튼튼한 지팡이를 꼼꼼하게 골랐다. 조금도 서두르거나 머뭇거리지 않았다. 문을 막 나서는데 두더지가 문가에 나타났다. 두더지는 깜짝 놀라서 물지의 팔을 잡고 물었다. 왜 그래? 어디 가는 거야? 물지가 두더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꿈꾸는 것처럼 단조로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남쪽으로 갈 거야. 남아있는 다른 이들과 함께 말이지. 먼저 바다로 가서 배를 탈 거야. 그런 다음 나를 부르는 해변으로 가겠어. 물지는 단호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여전히 서두르지 않았지만 결심은 단단해 보였다. 하지만 두더지는 깜짝 놀라 물지의 앞을 막아서서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물지의 눈은 잿빛으로 변해 멍했고 불안하게 흔들렸다. 친구의 눈이 아니라 다른 동물의 눈이었다. 두더지는 물지를 꽉 잡고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 붙잡아 넘어뜨렸다. 물지는 잠시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갑자기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다. 그리고 기진맥진한 채 누워서 눈을 감고 몸을 떨었다. 두더지는 곧바로 물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의자에 앉혔다. 물지는 힘없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눈물도 없이 흐느끼며 심하게 몸을 떨고 발작을 일으켰다. 두더지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가방을 서랍에 집어넣은 다음 조용히 친구 옆에 탁자에 앉아서 이 이상한 발작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물지는 불안해하면서도 조금씩 잠에 빠져들었고 가끔씩 벌떡 깨어나 이상하고 낯선 외국말을 중얼거렸다. 두더지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었다. 그러다가 물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두더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잠시 물지의 옆을 떠나서 바쁘게 집안일을 했다. 그리고 점점 어두워져 갈 때 두더지가 응접실로 돌아왔다. 물지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 있었지만 힘없이 입을 다문 채 시리에 빠져 있었다. 두더지는 얼른 물지의 눈을 힐끗 보았다. 다행스럽게도 물지의 눈은 전처럼 맑고 짙은 갈색이었다. 두더지는 물지 옆에 앉아서 기운을 북돋아 주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게 했다. 가엾은 물지는 최선을 다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했다. 하지만 그 많은 계획을 어떻게 차가운 언어에 담을 수 있을까? 어떻게 노래를 불러주던 바다의 노래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만들까? 어떻게 항해자인 바닷주가 들려준 수백 가지 추억의 마법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신에게조차 주문은 깨지고 마법은 사라져 버렸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운명적으로 유일하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설명조차 하기 어려웠다. 두더지에게 그날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두더지에게 이것은 분명했다. 물쥐의 발작적인 공격은 사라졌고 반작용으로 몸이 떨리고 눈을 내리깔고 있긴 했지만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물쥐는 여전히 하루하루 채워나가야 할 것들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에 흥미를 잃은 것처럼 보였다. 계절이 바뀌어 낮도 짧아지고 필요한 것들도 달라졌지만 새로운 계절을 보낼 즐거운 계획을 세우는 일조차 물쥐의 관심 밖이었다. 그래서 두더지는 그런 일에 관심 없는 척 하면서 가을거지가 한창이라고 이야기에 운을 떼었다. 짐을 높이 쌓은 마차를 끄는 말들, 쌓여가는 볏짚가리, 텅 빈 땅 군데군데에 놓여있는 곡식 단 위로 떠오르는 커다란 달,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와 갈색으로 익어가는 땅콩, 잼, 저장식품, 코디어를 정제하는 모습을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쉬엄쉬엄 하다 보니 어느새 한겨울의 이야기로 흘러갔고 추운 날 집안에서의 아늑한 생활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두더지는 아주 열정적이었다. 물쥐가 서서히 몸을 일으키더니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멍하던 눈은 빛났고 무기력하던 분위기는 사라졌다. 두더지는 눈치 빠르게 슬쩍 나가서 연필과 반으로 접은 종이 몇 장을 들고 돌아왔다. 그런 다음 친구 가까이에 있는 탁자에 올려놓았다. 두더지가 말했다. 네가 시를 쓴 지 정말 오래되었어. 오늘 저녁에 한번 써봐. 그렇게 생각에만 빠져있지 말고. 뭐라도 써 내려가다 보면 기분이 훨씬 좋아질 거야. 운율을 맞춰서 말이야. 물쥐가 실증난다는 듯 종이를 밀어냈지만 신중한 두더지는 기회를 보고 방에서 나왔다. 조금 지나서 방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물쥐는 방 밖에서 나는 소리는 들은 채 만체하고 글쓰기에 푹 빠져서 무언가를 끼적이기도 하고 연필 끝을 빨기도 했다. 사실 쓰는 것보다 연필을 빠는 일이 훨씬 더 많았다. 하지만 두더지는 적어도 물쥐가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기뻤다.